2025년은 그 수많은 종류의 상선 중에 정말 딱 컨테이너 하나만 좋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의 상선들 중에서 컨테이너는 원래 계속 발주가 나오는 추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바닥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2025년의 기대감을 다 실현시키지 못했던 LNG가 좀 더해지면서 상선에 대한 기대풀이 조금 더 두터워지는 상황에 25년 동안 조선주 특히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레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수주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이 내년에는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윤입니다. 올해 조선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선박이 한국에서 건조될 수 있다는 문구가 공식 문서에 등장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 2026년 K조선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조선업과 운송업을 주로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엄경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뵀어요. 좀 지겹게 나오죠? 아니, 요즘에 그만큼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마스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마스가 프로젝트가 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때 마가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십 빌딩을 하나 넣어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측에 제시했던 프로젝트 명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 미국 선박이 한국에서 건조가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세 협상하고 이제 여름에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만 미국이 법적으로 그 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걸로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뛰어넘으면서까지 우리가 그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었는데 이번에 팩트시트에 확실히 넣어서 이제 지금 현재 상선의 경우 이제 존스 액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군함의 경우 반스톨레픈스법으로 이제 묶여 있는데 그 부분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걸 명시를 해 놓아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마스가에 좀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중요한 의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펼쳐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팩트시트에는 사실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뭐 수많은 조선사들 중에서 한화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부분의 사항은 마스가 프로젝트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는 잠수함을 핵연료를 사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절차를 저희가 이제 분명히 한 부분이고요. 핵 잠수함을 건조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 건조하게 될 잠수함 중 이제 핵 연료 추진으로 저희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잠수함이 한 21대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절대적으로 한화오션이 15대나 만들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코드가 누가 제일 많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통 추진 방식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한화오션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추게 되는 무기 체계 중에 핵 추진으로 된 잠수함도 갖추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기존에 원래 진행되던 절차에 따라서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형 방산 업체들을 상대로 이제 입찰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 어떻게 특정하게 한 업체를 딱 집어서 반드시 그쪽이 건조하게 될 거다라는 보장은 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해군력 보강과 이제 우리나라가 갖출 수 있는 무기 체계의 그 메뉴판이 조금 넓어졌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미 해군 참모총장이 HD 현대랑 한화오션 조선으로 직접 방문했는데 이 움직임을 만약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랑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해외 그 해군 관계자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빅2 조선소를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부 실사를 하시거나 이러한 부분은 2024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형 방산을 거의 전담해서 하다시피 하는 두 개의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뭐 부분을 시찰을 좀 더 했었다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 간의 팩트시트가 발표가 될 때 어쨌든 한국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수주나 뭐 MRO 프로젝트 확대 같은 걸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 이제 24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이 대형 2개 조선업체가 받은 MRO가 다 전투함이 아니라 군수 지원함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MRO도 좀 전투함으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두 사업장에서 특수선을 건조하고 있는 사업장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나 인력은 잘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발주나 그리고 신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 우리를 필요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조선업이 인력이나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노후화됐다라는 지적도 많고, 미국은 사실 조선업이 거의 쇠퇴 상황이다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연구위원님께서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미국 조선업체한테 가장 문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떠한 사업장도 사업 진행 속도가 정말 느려요. 그래서 저희가 배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맡겨놓거나 아니면은 수리를 하겠다고 맡겨놓으면 그 배가 다시 돌아오질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간에 도는 얘기로는 미국 그 군함 중에서 3분의 1이 다 수리 중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정도이고, 저희가 실제로 신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던 그 초기 프로젝트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가서 보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막 10년의 세월이 걸리거나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조선업을 조금 재건하는 게 목표이지만, 현재 당장 미국이 당면한 문제에 해당하는 이 군함과 관련된 건조 또는 MRO에서의 이 느린 속도를 빠르게 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 군함의 건조 속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일부 모듈 형태로 한국에서 건조를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을 미국으로 보내서 나중에 이제 최종 조립하는 단계로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미국이 전혀 고객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사의 물량을 건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빨리빨리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정시성이 정말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를 찾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조선의 AI 그리고 로봇 기반의 스마트야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장들도 이제 스마트 야드 전환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막 찍어내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처럼 그 정도의 자동화된 공정을 도입하는 건 어렵습니다. 조선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제조업 중에서 아마 도입이 가장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 있는 울산이나 거제도 사업장에 이렇게 도입을 해본 결과물이 원래 생산하려고 했던 생산성보다 한 10% 정도 효율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정이 앞으로 많이 당겨지고 있고, 그 당긴 그 공정들을 쌓고 쌓아서 또 다시 저희가 빨리 인도할 수 있는 슬롯을 생산하기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배를 늦게 만들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국 사업장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모듈을 구축을 해서 보내게 되면 미국의 사업 속도도 조금 높일 수 있는데 크게 일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이렇게 AI 관련해서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적용할 때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먼저 사업장 자체의 조성 시기가 매우
더 먼저 이루어진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장도 사실 조선업계에서는 그렇게 늦게 조성된 편은 아니라서 대부분 70년대에 조성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막 2차 세계대전 때 조성된 야드도 있고 실제로 막 40년, 50년 이때 조성된 야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상태에서 전혀 진보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노후화된 사업장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1차 허들이 있고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화해서 속도를 빨리 하려는 그 니즈가 있는 이유는 한정된 사업장에서 저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 가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해결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효율을 높여서 많이 생산해 볼 생각을 옛날엔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물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장들은 AI를 뭔가 도입하고 이래서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할 테스트 베드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그렇게 사업을 착착 진행해 본 인력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스터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인력 풀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DNA를 심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미국 사업장을 단순히 AI를 갖다 넣는다는 것만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모자란 재료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환경도 그렇고 인권도 따라주지 않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니까 네네. 결국에는 한국에서 건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의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뭐 필리조선소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안 좋은 점으로 주가에는 반영될 수 있겠네요. 요번에 그래서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좀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미국과 관련된 사업은 미국의 물리적인 거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훨씬 유리하겠지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팩트시트 상에서 정말 급한 건 한국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럼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1,500억 달러라고 하는 그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야 되는 비용이 있긴 했지만 지금 그거를 투입해서 미국의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당장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를 그 국가의 정상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최근 주가 움직임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조선업이 LNG선 중심에서 이제는 친환경 그리고 특수선, 방산선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2026년에 가장 강한 성장축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성장축은 네. 없던 게 생겨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산이 가장 기대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은 그 수많은 종류의 상선 중에 정말 딱 컨테이너 하나만 좋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저희가 2025년 연초에는 LNG선에 대한 기대도 되게 한가득 있었는데 사실 연 내내 기대감만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은 채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의 상선들 중에서 컨테이너는 원래 계속 발주가 나오는 추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바닥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2025년의 기대감을 다 실현시키지 못했던 LNG가 좀 더해지면서 상선에 대한 기대풀이 조금 더 두터워지는 상황에 이제 아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수출 방산의 시장이 확장이 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 성장 폭은 방산선이 가장 클 가장 것이다. 크지 않을까라고. 라고 보시지만 그럼 주가의 트리거도 조선 주가의 트리거도 LNG가 캐리를 할 것이다 좌우할 것이다 라고 보세요? 근데 저희가 알려진 것들이 나오는 건 사실 주가를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 오히려 LNG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한가득 하고 있는데 안 나오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오면 예상한 것처럼 잘 나오네 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저희 25년 동안 조선주 특히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레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수주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이 내년에는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NG 프로젝트로 인한 한국 조선 수혜주는 뭔지도 궁금해요.
LNG 운반선만 봤을 때 이제 3사 간의 차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LNG 캐리어가 한 800척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적적으로 LNG 운반선을 제일 많이 만든 곳이 하나오션이긴 한데요. 1등과 2등이 이제 각각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근데 그 둘의 누적 대수 차이가 매우 미미한 편이고, 과거에는 이들 두 업체들 대비해서 현대중공업 쪽에 있는 계열들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LNG 캐리어 수가 좀 적은 편이었었는데, 이게 계열사에 해당하는 현대 3호중공업까지 LNG 건조 캐파를 많이 늘려서 지금은 단일 그룹이 가장 많이 인도할 수 있는 LNG 수로 치면 오히려 HD 현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사들 사이에 이들 셋에서 만드는 LNG 캐리어의 기술적 차이가 어마어마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건 약간 선주들의 취향껏 발주하는 그게 좀 큰 것 같고, LNG에 대한 수요가 좀 풍부하게 넘친다라고 한다면 3사가 다 균일하게 수주하는 쪽으로 풀캐파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들에게 주는 영향의 수준을 보면 개별 업체의 전체 매출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LNG 캐리어가 영향을 줄 정도로까지 좀 큰 영향을 주는 선종인 건 맞습니다. 대형 조선 3사 외에도 사실 중형 조선사랑 기자재 업체들도 주목을 받고 네네. 있잖아요. 특히 상반기 수익 내신 분들 보면은 엔진 쪽에서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네네. 알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중에서 엔진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번 사이클은 배가 더 필요해서 발주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조금 노후화된 배를 새 배로 교체하면서 생기는 게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선박 시장에서도 탄소 배출을 많이 줄여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추진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를 기존에 가장 더러운 기름에 해당하는 벙커시우만 쓰다가 LNG로 바꾸기만 해도 지금 현재 기준치에 해당하는 친환경 규제는 저희가 만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엔진부터 바꿔야 돼요. 기름으로 가는 엔진, 가스로 가는 엔진은 다른 체계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박 엔진 기업들 자체가 조선 업체들이 원래 선주와 엔진에 대한 스펙을 합의를 하고 조선 업체가 그 엔진사에게 엔진을 발주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선가를 따라서 갔거든요. 네. 엔진의 가격이. 근데 엔진이 오히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 연료 추진 엔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엔진 회사들이 그거를 다 커버하기에는 조선 업체들 캐파보다 조금 더 쇼티지인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이 발주 흐름이 큰 추세로 꺾이기 이전에 전체 기자재 중에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엔진이라는 사실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이제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2026년에 가스선의 인도를 가장 피크로 하고, 이제 그 뒤에 컨테이너 선박이 많이 인도가 될 예정인데요. 컨테이너 선박은 정시성을 지켜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엔진의 스펙이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엔진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가격 전가율을 갖는다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공급 쇼티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사에게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엔진이 꺾이기 이전에는 이 전체적인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주가적인 면으로 보면은 이 조방원이 엄청 주도했던 그 때가 약간은 꺾이고 지금은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구원님께서는 이거는 진짜 그냥 잠깐의 조정이다라고 보시고 다시 추세가 살아있고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2024년 이럴 때도 막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조선이 조정을 안 받고 많이 올라오고, 네. 25년 들어서 지금 이제 한 10월 정도 이후에 에이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요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근데 조선주 좀 조정 받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당신의 단가가 매우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오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지금 고점에서 한 15% 빠졌다고 그런 얘기가 드실 생각이면, 지금까지 올라온 그 추세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 그냥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니까 관심을 가지신 거에 해당이 되는 터라, 저희가 봤을 땐 내년에도 지금까지 조선을 이끌어온 그 힘의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이슈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선박 교체 사이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지 어떻게 보시나요? 얼마나 교체됐는지 말씀드리면 조금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 선박이 한 10만 척 정도 있고 이 중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이 6만 척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LNG로 이중 연료 추진이 가능한 선박은 시장에 나와 있는 선박 중에 2,500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한참 더 저희가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라 1년에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풀가동해서 한 2,000척도 못 만들거든요. 1,700척에서 1,800척 정도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교체한 선박들이 늙어서 교체 시장에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이대로 계속 운항을 하면 새로운 그 선박을 만드는 데 드는 캐펙스는 들지 않겠지만 벌금 내다가 오히려 돈 더 쓰겠다 싶은 생각이라 미리미리 교체를 하는 부분인데 척수 기준으로 치면 이제 2.5%밖에 저희가 교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 일정 수준 올라올 때까지 선박이 이제는 다 발주가 나왔나라는 생각은 당분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환율, 후판 가격, 인건비, 공급망 등 조선업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2026년 투자 관점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 환율이 가장 신경 쓰이거든요. 거의 지금 1,500원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업체에서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지금 너무 일회성으로 좋은 상황이라 네. 만약에 환율이 1,300원대로 급하게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보너스 수익은 없겠네라는 생각을 조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실 것 같아요. 조선업체들은 100%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별 업체들의 그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서 100% 수주를 하자마자 해지를 해버리는 업체도 있고 이제 한 70-80% 정도만 해지를 하고 나머지는 오픈해 두는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1,300원대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나의 2026년 인식될 매출 중 한 20-30% 정도만 그 100원 정도의 환율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주 산업이고 저희가 그 수출 품목에 해당이 돼서 사실 고환율은 업체에게는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정도 수준의 수익을 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는 예측 범주 내에서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사실 과거에 그 조선업황이 정말 좋았던 2007년에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너무 수주를 해가지고 환율이 900원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저희가 환율이 거의 50% 이상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부 변수에 불과하다. 이거와 상관없이 성과가 뚝뚝 떨어질 만한 뭔가 요인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그냥 부차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외부 변수 중에 조금 특이하게 신경 쓰시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은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주 재료로 쓰이는 이 재료 가격이 대단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후판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철 제품인데 이 철강사의 최대 고객은 조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지 철로 만든 제품이 비싸게 팔리는데 지금 철강업의 다른 전방 산업에서도 양적으로 많이 그 재료를 요구하는 산업이 없어요. 자동차, 철, 건설, 조선이 더 많이 좀 철 제품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해야지 막 그 가격이 오르는데 그게 네네.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조강 생산량은 2021년을 피크로 해서 지금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사들의 대응이 생산을 줄여서라도 가격을 좀 지켜내야 될 것 같다라는 전략을 할 정도라면 지금 철 제품의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튀어오를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26년에도 경험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다행히 조선업체들은 이제 이 부분을 더 이상 빠지지는 않지만 그냥 좀 유지될 것 같다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외부 변수 중에서 특별히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도 없을 것 같고 코로나 초기에는 저희가 이 조선업체들이 특히나 배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외주 가공업체를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급진적인 상승은 사실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향 안정화된 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외부 변수가 많은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말씀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선업이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6년에 조선업종 내에서 투자자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떤 기업군을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조선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이게 지붕이 없나 싶게 올라가는 국면은 어떤 국면이냐면 전방산업이 확대가 될 때예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는 그 해상운송 시장의 호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이야 코로나 때 저희 컨테이너 운임 5배 올랐다고 하지만 그때 벌크 운임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벌크 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1년 안에 운임으로 배값을 다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익성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배를 발주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발주가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때가 사상 최대 발주였고 그거를 이번에 아무리 시황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뛰어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 해운이 폭발일 때 그리고 이제 2010년에서 11년 사이는 그때 당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국제유가 200불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의 시기였었습니다. 원자재에 굉장히 그 버블이 많이 붙고 이럴 때였었는데 그래서 조선업체들에게 해운사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만 그리고 실제로 해운 내에서도 가장 해상물 동량으로 많이 오가는 게 기름이에요. 유가가 오르니까 이 기름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체에게 해운사도 있지만 오일 메이저들도 되게 큰 고객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이제 상단을 뚫고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 방산에 해당하는 부분도 조선업체한테 큰 고객사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게 기대 포인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되어 있느냐 안 연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선업체에게 주는 주가의 그 밸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완성 조선업체는 당연히 들고 가시는데 그 안에서 아무래도 방산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배는 절대로 조선업체 혼자서 만드는 산물이 아닙니다. 항상 협력업체들이 제때 그 시간을 맞춰줘야 이 배의 납기의 정치성을 잘 맞춰줄 수가 있는데 26년 이후에 이 인도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 협력업체의 손이 더 많이 필요한 선표로 조금 바뀌는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은 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팩트시트를 보면 이제 핵 잠수함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관련돼서 기자재 업체나 엔진 업체들 중에 연구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업체가 있을까요? 핵잠수함은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100척, 20척 만들 제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발주를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지 국내 조선 업체들의 매출에 앞으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엔 어려운 산물입니다. 물론 하나의 단가가 굉장히 높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조업체는 자고로 효율이 나오려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효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잠과 관련된 어떠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가 있으면 상징적으로 핵잠수함에도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네? 라는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그 회사의 중장기적인 실적이 그 사실 하나로 바뀔 일은 없을 겁니다. 투자 포인트에 연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수출 방산을 근데 굉장히 모멘텀을 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한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해양 방산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국내 군대를 위해서 납품하고 있는 군함이나 전함의 매출이 1년에 3조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출 방산을 진행을 해서 뭐 캐나다에서 잠수함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페루나 뭐 필리핀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수출 방산 제품을 가져오게 되면 일단 국내에서 내수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 일단 양이 많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특수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인력풀과 이런 것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풀가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국내 이 군함과 전함을 만들면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모델 개발을 완료한 것들을 해외 수출 모델로 변환을 해서 수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는 가격은 훨씬 높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비용을 이미 선 비용을 지출해 놓은 산물인지라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해양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방산도 수출 매출이 늘어나는 업체들의 이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시면 국내 내수로만 진행할 때보다 마진이 훨씬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확장성을 보시라는 의미지 핵잠수함 하나 만드는 거에 들어가는 게 뭐인지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건 사실 투자 전략 개념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 중에서도 내수가 아닌 수출 방산 쪽을 네네. 좀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년에서 3년이 조선업 투자의 핵심 구간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단기 1년이나 뭐 중기 2, 3년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는데 나는 조선주 투자는 중장기로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는 내년에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어려운 셈법이 저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이번 사이클을 크게 좌지우지했던 이 친환경 선박 교체 사이클의 피크를 저희는 아직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선주들은 10만 척의 배 중에 7천 척을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주와 그리고 800척을 차지하고 있는 LNG 선주 정도만 작용을 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원자재 운송선들이 만약에 다 같이 나도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면 시장의 이 공급 쇼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선박들에게 직접적으로 탄소세가 과하게 부과가 될 때 돼서야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라고 한다면 28년부터 이제 해운 업체들이 탄소세 너무 부담스러워서 배 운영 못 하겠어요라고 할 얘기가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MEPC 그 특별 세션에서 원래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대한 거를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그게 지금 1년이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상으로 정말 안 좋은 상황은 트럼프 임기 내내 매년 1년씩 딜레이 돼서 4년 동안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년이 딜레이 돼도 어쨌든 그 다음에는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될 때 시장의 폭발성에 대한 거를 누리고 이번 사이클을 끝내자는 게 저의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1년씩 딜레이 되면 저희 1년마다 이제 아닌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분명히 가셔야 될 텐데 그때마다 굉장히 그 시장은 많이 출렁거릴 것이고 저희 수주 산업인데 수주 안 나오기 시작하면 악재성 기사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실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은 25년에 누렸던 것으로 충분히 수익을 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뀌는지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완전히 노멀 케이스로 다 나오게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중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호재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를 목표 기간으로 세우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식이 조금 짧아서 그런데 일단 수주가 많을 거는 알겠거든요. 너무 교체할 선박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한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배의 양이 1년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제품 가격 자체가 좀 시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국내 업체들도 그렇게 해서 양적인 성장이 원래 25년에 멈추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대부분 조금씩 다른 전략을 세워서 그 부분을 조금 확장세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는 2개의 사업장을 합병을 해서 사실 울산에 있는 지금 모든 도크가 다 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주풀을 조금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중공업도 8개 전체 설비 중에서 2017년 이후에 2개의 설비를 지금 꺼트린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1개 더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수주를 다 소화하려면 설비가 더 필요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채권단 관리하에 있을 때 저희가 띄어서 팔았던 플로팅 도크를 추가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이제 신규 설비를 또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모두 다
8년 정도부터는 또 다시 양적인 성장의 국면에 들어갈 요인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5에서 10년 이상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핵심 요건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언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뭐 상선이 되었건 군함이 되었건 일단 양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유럽 선주들이 돈을 다 싸질머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상선의 규모만큼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5년, 10년이 아니라 평생 한국에 의존하는 툴을 만드는 것이 저희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언제까지만 그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의존적이게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 산업이고 사이클 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매몰되어서 조선주는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제 나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는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시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목표치를 하는 그 산업의 단계에 대한 그 각자만의 생각을 좀 정립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실현하는 단계로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 중장기는 몇 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국면에서는 저희는 2030년 전후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K조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엄경아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